안녕하십니까. 현영석입니다. 오늘은 미래차 한국이 승리한다 라는 강좌의 9번째인데요. 3부의 마지막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 9번에 거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저번 시간에 한국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떤 역량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 2, 3부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자동차 산업의 변화, 2부 미래 자동차 산업의 동태적 경쟁, 그 다음에 3부에서 그러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도전이 있고 그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는 건가? 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도전에 이런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만 되겠는가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스마트폰과 스마트카의 어떤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미래 자동차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만 되겠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혁신 폭발 경영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과연 한국이 미래차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혁신 폭발이라는 거가 주요한 어떤 제가 얘기하는 어떤 그 문제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한국 자동차 산업, K 인더스트리, K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응해야만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서 어떤 전기차의 전환,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거에 성공을 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휘어 K라는 말을 썼는데요. 지식을 기반으로 유연하고 활기차게 잽싸게 반응함으로써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스마트폰과 스마트카가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어떤 증권회사에서도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저번에 현대자동차 그 자율주행 본부장께서 오셔서 얘기할 때도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artificial intelligence 그다음에 어떤 업그레이드가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칩 그다음에 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스마트폰과 스마트카가 비슷하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대전환을 통해서 성공했듯이 스마트카에서도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해만 된다라고 하는 거가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스마트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계와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지식의 성격으로 본다면 어떤 기계 지식, 부품 간 조율을 통한 암묵지. 이게 일본이 잘한 거였죠. 그 다음에 화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암묵지인데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형식지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기계나 화학은 점진적인 혁신을 추구한다면 이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급진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아주 성격이 다른 산업이 미래 자동차에 어떤 그 혼합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된 산업에서의 여러 가지 일, 워크나 직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담아야만 되는가? 그게 이제 조직이고요. 그 조직을 만드는 리더가 CEO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조직의 리더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략을 만들고 그다음에 조직을 만들어서 성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복잡한 그런 어떤 스마트카 산업의 직무를 담는 그릇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가라고 하는 거가 전략이고 그다음에 구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카를 비교해 보면 2040년에 매출액이 스마트폰이 1200조, 스마트카가 8500조. 그러니까 한 8배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판매량은 스마트폰이 작년 경우에 한 12억 대가 된다면 9천만 대. 그러니까 한 12배가 스마트폰이 더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실체로 보면 스마트폰은 개인 안전이나 정태적인 위치, 손안에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움직이는 물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안전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 공중 안전, 사회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자동차가 평균 3천만 원이라면 스마트폰은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제품 구조가 모듈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레고처럼 몇 개를 껴 맞추면 된다는 거고요. 통합형이라는 거는 몇 개를 껴 맞추는 게 이제 오밀조밀하게 잘 껴 맞춰만 된다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전기차가 되면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부품 공급 구조에서 이거는 개방적이다. 어떤 부품을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면 어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계열화된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미리 그 계약된 부품 업체만이 공급하는 그런 형태를 유지해 왔다. 그 다음에 부품수로는 이건 완전 분해 부품을 얘기하는데요. 공학적으로 스마트폰은 1000개라면 스마트카 같은 경우는 한 15,000개. 지금 전통적인 내연기관 같은 데는 3만 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미래차로 되면서 좀 적어졌다 하더라도 15,000개 내지 1000개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면서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산업 기반을 보면 UNIW에서 이건 프로덕트 베이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오퍼레이션 베이스드. 작업자의 손끝에 어떤 그 기술이 달려 있는. 근데 이게 미래체가 되면서 이것도 프로덕트 베이스 아니면 소프트 베이스로 바뀐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술의 주도자가 여기는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다고 한다면 이 미래차의 경우에도 기존의 작업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바뀌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생태계도 디지털 소프트웨어 주도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앱스토어 같은 어떤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스마트카도 마찬가지고요. 그 규모가 이거의 10배 이상, 규모가 10배 이상이니까 그 다이나믹이라고 얘기하는 동태적인 움직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10배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크게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련 산업이 훨씬 더 복잡하고 동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스마트카의 어떤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과 스마트카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모듈화. 그러니까 레고처럼, 이거저걸 그냥 갖다 끼면 되는. 그 다음에 부품 공급 체계는 오픈. 특정한 부품 업체가 아니라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이제 내래 컴퓨터 조립 같은 방법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면 우리 청계천이나 용산에서 PC 조립할 때 뭐 삼성이나 LG나
어떤 걸 갖다 쓸까? 모니터는 어떤 걸 쓸까? 그 다음에 CPU는 어떻게 쓸까?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조합해서 만들어내듯이 그런 스마트폰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이 스마트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테그럴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밀조밀하게 부품 간의 연결을 아주 잘 해야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A라는 부품과 B라는 부품이 레고처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밀조밀하게 연결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크로스트 형태, 그러니까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미리 지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어떤 부품 업체만이 그런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인테그럴 크로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미래차가 되면서 이게 점점 모듈라 성격이 강해지면서 그 다음에 오픈 어떤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인테그럴 크로스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모듈라 크로스 형태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떤 수직 계열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공급한다. 배터리라든지 CPU라든지 그다음에 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OS 같은 것들을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런 어떤 전략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OS는 딴 걸 쓰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전략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미래차의 성격을 좀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였지만 어떤 모듈라가 되고 어떤 모듈라면서 오픈 공급 체계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한참 있다가는 차별화의 욕구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테그럴 클로스드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이걸 이제 베끼고 모려다가는 표준화, 차별화가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전통적으로 자전거 산업에서 있어 왔다. 자동차에는 이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근데 전기 자동차나 미래 자동차에는 이런 성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스마트폰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어떤 요소 조건이나 수요 조건이나 그 시장이라든지 뭐 기업 전략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었지만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기존 업체 중에서 생존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 원동력이 뭔가? 다이나믹 캐퍼빌리티 빌딩, 위기에 대처하는 한국 기업의 역량이고, 그 다음에 그 기반에는 삼성그룹의 역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픽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 성공한 원인은 동태적 능력 축적을 했고 이거를 인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경쟁과 협력을 가속화하도록 하는 어떤 내부 평가 시스템, 그 다음에 병행 개발 전략을 써가지고 두 회사가 아니면 세 회사가 동시에 개발해가지고 경쟁을 높이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스마트폰의 어떤 경쟁의 원천이었다, 성공의 원천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KT가 성공한 그런 원동력을 얘기했고 그 기반에는 인력 자원을 잘 관리했고 기술력을 우대하면서 기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게 삼성전자나 KT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기반에는 가장 중요한 거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다른 사업 부분에서 충분히 돈을 많이 벌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스마트폰의 사업에 필요할 때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뭐 마케팅이 필요할 때 유동성, 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도 무선을 더할 때
기존의 유선 통신망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어서 유선에서 버는 돈을 가지고 무선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재무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KT가 성공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성공한다는 거는 뭐 리더십도 필요하고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재무 유동성, 돈이 확보돼야만 된다라는 거가 중요한 레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현대자동차에도 주는 레슨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K 스마트폰과 K 스마트카를 얘기한다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주도자고 스마트폰은 2010년대였다면 스마트카는 지금 그 다음에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기업수를 보니까 삼성이 한 60개가 되고요. 그룹이 현대자동차가 57개사 매출액을 보면 900조, 300조. 그 다음에 자산이네요. 매출로 보면 350조, 280조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43조, 20조. 이거는 2023년 같은 경우는 26조로 늘어났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주요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성공하는데 삼성 반도체나 삼성 SDI나 삼성 LCD가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현대모비스나 모셔널, 42닷,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거 말고도 많은데요. 이런 어떤 투자 업체 아니면 계열 업체들이 현대가 스마트카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어떤 자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경쟁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경쟁과 협력과 마케팅 역량,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차별 역량, 그 삼성이 TV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액정의 어떤 경쟁 역량이라고 하는 거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대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SDR 메커니즘, 그 다음에 EMP의 성공 경험, 그 다음에 빨리빨리 미리미리 하는 현대 스피드, 코리안 스피드라는 것, 그 다음에 K 배터리라고 하는 거가 결과적으로는 다이나믹 캐퍼빌리티 빌딩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략적 대응 능력을 높여서 스마트폰에 성공했듯이 스마트카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어떤 낙관적인 예측을 할 수가 있겠다. 이게 위기대처라고 얘기하는 게 전략적 민감성,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잘 파악한다. 그 다음에 자원을 동원한다. 물론 자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몰입한다. 몰두한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그 전략적 대응 영역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에서 이런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는 스마트카에서의 한국의 승리 전략은 뭔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미래차에서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에서 프로덕트 이노베이션과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의 폭발이 일어나는 혁신 폭발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새로 뛰어든다. 그래서 누가 살아남을지는 조만간에 결정된다. 일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120개의 전기차 회사가 있는데 2027년까지 8개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도 하는 거죠. 2027년이면 뭐 지금 3, 4년밖에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아주 치열한 사활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어가 뱀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뱀이 악어를 잡아먹는 기상천외에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생태계의 치열한 사활적인 경쟁이 스마트카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덕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이 무한정으로 일어나는 혁신 폭발 경쟁에서 어떻게 한국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환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환경이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기존의 기업 산업들은 한참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아이 큰일 나겠네 그래가지고 조금 바뀌고 그다음에 또 정태적으로 있다가 또 문제가 되면 여기서 이제 대부분 망하는 거죠. 정신 차린 데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이 어떤 그 파괴적 혁신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주 새롭게 대응해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환경이 이렇게 바뀌는데 조직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참 멍청하게 있다가 조금 바뀌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문화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면 감지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바뀌지만 잘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알지만 이거를 바꾸는 거가 혼란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해관계 뭐 친척이 내가 아는 사람이 무슨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면 문제가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얘기고 그다음에 내가 아는 부품업체가 있는데 이거를 바꾸면 그 부품업체가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이해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다음에 경로존선이라는 뭐죠? 하던 대로 한다. 야, 하던 대로 한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거가 결과적으로는 조직 전략과 조직을 바꾸기 어렵게 하는 거고 특히 문화를 바꾸게 하는 거. 문화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나타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니면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처하기 어렵다.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죠. 그래서 뭐야 새로운 파괴적 혁신 기술이나 산업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도전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70%는 도전자가 승리한다. 그런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GM이나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를 포함해서 오래된 내연기관 기업들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컴번트라고 얘기하는 거가 기존의 기업들이 이런 혁신적 기업에서 실패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실패로 많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기술에 대처하기 어렵다든지 기존 기업의 역량을 파괴하기 때문에 기존 기업 가지고는 대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기존 기업이 대응을 실패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노키아도 그 다음에 소니도 실패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혁신을 주도했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컴번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래된 내연기관의 기업의 입장에서 서바이벌 하는 것, 살아나는 거가 중요한 어떤 관심사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도요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마찬가지 논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존의 자원이 많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기존 부품업체를 파괴해야만 되기 때문에 프로스티어 리가시가 생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야 그 관성대로 그냥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차를 만들면 내연기관이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제작 잡아먹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그런 우려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을 늦게 하거나 잘못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흥망성쇠를 겪게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 트럼프 때문에 아니면 머스크 때문에 더 가속화된다고 한다면 완성차 경우에는 어떤 그 테슬러나 아니면 그 화웨이라든지 그 다음에 샤오미 같은 그런 업체보다도 더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OS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어떤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어떤 관성을 떨치면서
기존에 발목 잡는 것들을 떨치면서 해결해야만 된다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가 현대도 적용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현대는 누구하고 경쟁하느냐? 물론 폭스바겐, 도요타도 경쟁을 해만 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BYD, 현대기아가 살아남아야만 된다면, 지금 테슬라나 BYD는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경쟁하는가를 보면서 문제를 봐야만 되는데, 수요가 굉장히 적다든지, 정부의 지원이 그렇게 막강하지 않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Dynamic Capability Building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어디에서 스마트폰에서도 성과를 발휘했듯이 우리가 이거를 기대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카 산업에 있어서의 업무를 담는 그릇을 어떻게 만들 건가, 전략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가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리더는 뭐를 만드냐면 환경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라는 전략을 세우고 이 전략을 실행하는 도구가 조직이죠. 그러니까 그 전략과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성과가 나타나는 게 리더라고 얘기한다면 리더가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가 전략을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거다라고 정리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명한 그 하버드 경영학자 챈들러는 Strategy and Structure라는 책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고 거기에는 어떤 조직을 끌고 나가야만 된다는 거를 어떤 비즈니스 어떤 그 기업의 역사학자로서 여러 개의 사례를 가지고 유명한 어떤 책을 남겼는데요. 근데 이제 리더십 같은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폭스바겐 리더십과 테슬라 리더십을 볼 수 있는데요. 폭스바겐은 전문 경영자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오너 리더십이다.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나온 결과로 보면 어떤 디지털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폭스바겐 같은 전문 경영의 리더십보다는 오히려 테슬라 같은 앨런 머스크처럼 오너가 강력하게 어떤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배구조나 그런 형태가 더 낫지 않은가라는 그런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현대 같은 경우에 정조 강원대 교수가 최근에 책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현대차는 오히려 폭스바겐 모델보다는 테슬라 모델에 가깝다라는 어떤 진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로 현대가 재벌의 힘과 그 다음에 현대가 빠르게 추월하는 데 있어서 현대 프로덕션 시스템이라는 거를 독자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기민한 생산 방식이라는 그런 말을 썼죠. 이게 도요타 생산 방식하고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냈는데 그거의 어떤 원동력이 된다는 거가 결과적으로 재벌의 막강한 힘이라고 하는 거가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데 만드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 그런 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정 회장으로부터 정몽구 회장, 정의선 회장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SER, Subject Environment Resource Mechanism 이라고 얘기하는 조종 메커니즘에 그러니까 DNA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떤 3기에도 그런 DNA 메커니즘이 있는 걸로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낙관적으로 본다면 그 현대가 폭스바겐보다 어떤 관성에서 벗어나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과연 그 미래차 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조직은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지금 리더십에 대한 얘기죠. 조직은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제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어떤 그 스태피의 김성관 박사팀에서 만들었던 논리를 소개함으로써
전략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내연기관과 그 다음에 미래차, 전기차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계, 화학,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융합된 미래차 산업에 있어서의 업무를, 일을, 태스크를 담는 조직은 두 가지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야만 되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경영학에 서 양손 조직이라는 얘기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이 조금 다르게 행동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그런 조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탐색 비즈니스 부분, 미래차 부분, 자율주행 부분,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이라든지 아키텍처 부분이라는 그런 문제. 근데 지금 이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전기차와 어떻게 보면 수소차와 같이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엮어가야만 되는 그런 시간이 한참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할 건가라는 거에 양손 조직이라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기업가적 리더십이 필요한다면 이쪽에서는 실행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만능 CEO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잘 안 되면 포드 마냥 전기차 사업부를 분사해라. 왜냐하면 이거를 한 조직 내에서 두 가지 조직을 양손으로 그러니까 능수능란하게 잘 관리한다는 거가 쉽지 않다. 평가가 문제인데요. 평가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문화를 만든다면 이 내연기관 조직하고 그다음에 미래차 조직의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가 큰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실제로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분사를 해가지고 별도의 사업부를 만들든지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거가 크리스틴센이 주장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를 분리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도요타나 현대 같은데 폭스바겐은 분사를 하지 않고 같은 조직 내에서 꾸려가면은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하이퍼텍스트 오가니제이션인데요. 이거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만 되는 프로젝트층하고 일상 업무를 해야만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를 끌고 가는 그런 조직, 아니면 내연기관 연구를 해야만 되는 조직과 미래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특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연구 개발해야만 되는 그런 조직이 같이 공존하면서 현대양재연개발본부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가 현대자동차 전체에서도 다 있지만 연구개발본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나 난리지는 공유하면서 이것들을 자기의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해결하는 적용하는 그런 하이퍼텍스트 오가니제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보고 모니터를 옛날에 하나만 놓고 봤지만 지금 두 개 놓고 보면서 아니면 두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문제를 관리할 듯이 있듯이 그런 형태의 어떤 연구개발 조직 관리도 가능할 수가 있겠다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혁신 폭발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인데 매니지먼트 부분, 프로세스 부분, 프로덕트 부분, 전략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조직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하고 프로덕트에 대한 거를 잠깐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대자동차는 결과적으로 도요타하고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의 파워를 가지고 엔지니어의 주도를 통한 어떤 그 기민한 생산 방식을 만들어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나타내서 지금 이제 세계 3등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듈을 높게 했다. 이게 이제 현대 모비스가 모듈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전기차에서도 중요한 어떤 경쟁 강점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현대는 지금까지 생산 기술 부분에 있어서 신공장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1990년대부터 미국이라든지 인도, 그 다음에 무슨 뭐 유럽, 그 다음에 남미, 이런 공장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짐으로써 세계 공장 건설 경험을 축적해서 2010년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옛날에 2005년? 2007년인 것 같네요. 슬로바키아 공장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정몽구 회장께서 그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빠르게 싸게 공장을 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동차 공장 질 사람 있으면 우리한테 맡겨라.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30만 대 공장을 2년 미만에 1조 원 미만에, 물론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경쟁력이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의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아트라스라는 휴메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거가 현대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현대의 그 싱가포르 스마트 팩토리가 그 좋은 예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현대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앞으로 더 가속화하는, 그래서 기존의 컨베이어 방식에서 셀룰라 방식, 이건 요런 어떤 세포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방식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과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돈과 사람과 인센티브를 투여하고 빠르게 과감하게 진행시킨다면 특허가 신제품 개발이 많아져서 이익과 성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가, 이게 삼성전자가 소니를 초월한 어떤 논리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성공한 논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대자동차의 경우에서도 지금 스마트카에서도 똑같은 로직과 논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 넘버 오브 페이턴트를 놀리고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을 늘리는 거가 뉴 프로덕트의 이노베이션의 어떤 기본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말할 것도 없고, 수소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전기 자동차에서 물론 내연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많은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프로덕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현대가 갖고 있는, 토요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좋은 경쟁 강점, 유연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나 퓨얼셀. 그 다음에 요새는 거리 연장, 일렉트릭 피클이라는 것도 나타나는데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다양성과 유연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현대자동차의 전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키텍처와 배터리,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서 하드웨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갖춰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갖추는 거가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가장 기반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현대가 갖고 있던 자립 전략에서 얼라이언스 전략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만 된다라고 원칙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떤 전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야만 된다는 거를 언급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고, 그 다음에 이 강의에서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책을 쓸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이내믹하게 불확실하게 동태적으로 변하는 이런 혁신 폭발의 어떤 상황 변화에 현대자동차는 한국의 자동차 기업은 유연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결과적으로는 리더가 될 수 있다. 근데 유연성 중에서 가장 유연성이 재무 유연성.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과 자동차를 하이브리드란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까지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그게 기술 개발할 수 있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얘기지만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차, 미래차가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30년, 플러스 30년을 보면 1980년에 12만 3천 대를 만들었던 한국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400만 대를 만드는 나라가 됐고 현대 기업 같은 경우는 2000년에 10등에 들어갔다가 지금 5등을 걸쳐서 2010년대요. 지금 2023년에는 판매액 730만 대로 세계 3위에 랭크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2030년, 40년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게 우리의 관심사고 그때의 세계적인 수요는 거의 한 1억 대 정도가 될 텐데 과연 폭스바겐, 도다, 현대가 어떻게 서바이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도요타나 폭스바겐이 어떻게 서바이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원천적으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현대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니까 리더가 될 것이다 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를 전개해왔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애플, 화웨이, 샤오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가 기존 픽처폰 회사에서 살아났듯이 스마트카에서 테슬라, BYD 말고도 중국 업체는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기아 자동차가 스마트카의 리더가 돼서 완화부 리더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그 산업을 발전시키고 한국의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해주기를 어떤 기대하면서 이 강의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한국은 미래차에서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해만 된다. 주도자가 될 수 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변해왔고, 어떻게 변할 것이고, 한국은 어떤 역량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나름대로 제가 전개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어떤 그 낙관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나누고, 기업에 있는 분, 정부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면서 한국이 산업을 크게 빠르게 발전해 왔듯이 한국이 자동차 산업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서 세계 기업 단위로는 3등까지 초올라가는 어떤 그 놀라운 성과를 발휘했듯이 새로운 어떤 미래차에서도 한국이 갖고 있는 동태적 능력을 축적하는 경쟁 능력을 가지고 한국의 저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자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서 9번 강의에서 전체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 지금까지 했던 9번의 강의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요일 날 제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 주는 이틀을 좀 늦게 됐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챙겨야 될 일이 좀 더 많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얘기를 해만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틀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 전에 올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이 강의를 끝내기 전에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여러분과 줌 미팅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미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로써 제 그 9번째 미래차 한국이 승리한다. 한국의 대응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